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학년도 한번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찍어서 정리를 해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놓는데 가능하시면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갈무리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학 크게 선생님이랑 배운 거는 뭐가 있냐면 문학과 듣기 말하기 아마 배울 겁니다. 아직 안 배운 반들이 더 많을 텐데 오늘 조금 잘 들어보시면 수업 때 훨씬 더 좀 듣기 수월하겠죠? 자, 문학부터 봅시다. 문학에서 크게 세 가지 배웠어. 크게 세 가지 뭐 배웠게? 물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시의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곡차곡 쌓아왔겠지? 맞지?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운율,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역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양한 시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운율부터 볼까요? 자, 운율의 핵심은 뭘까요? 까요. 뭐 반복? 선생님 뭐 하고 있어? 맞지? 자, 반복을 하고 있지? 맞습니다. 자, 운율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반복입니다. 자,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운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반복을 하긴 하는데 무엇이 시 안에서 반복되는지 그거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때로는 시어가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식구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뭐 있을까요? 글자 수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끊어읽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이어쓰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뭐 있을까? 요거 말고도 문장 구호가 반복되기도 했지. 등등등등등. 자, 심지어 여러 가지들 우리가 호흡까지도 반복이 되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찾아보기 위해서 무슨 시 가지고 있어?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 가지고 있지?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먼 후일을 보면서 물론 반어 표현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거 중점으로도 봐야 될까? 운율이라는 포인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반어 표현에 대한 개념도 한번 봅시다. 듣기 말하기는 나중에 합시다. 반어 표현을 한번 봅시다. 반어 되게 쉬웠어, 얘들아. 자, 누구랄까? 야, 수아 오늘따라 정말 열심히 한다 라고 했을 때 뭐 수아는 그럴 수 있겠다. 아니다,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수아라고 하자 했을 때 정말 오늘따라 열심히 하네, 맨날 까분 놈이야. 뭐야? 내가 열심히 해서 칭찬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렇게 우리가 크게는 표현과 의미 관계로 나눴을 때 이 표현이 그 담고 있는 의미와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어떻게 같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반어다. 반어 표현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과 다르게 반면에 역설은 어땠죠? 자, 역설 자체는 표현이 어땠습니까? 이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돼 라고 했지. 이걸로 뭐라고 한다고? 자, 모순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떻다고? 뭐 진리를 한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자, 그 안에 작가가 의도한 진짜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자, 반어는 표현이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표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역설은 어때? 표현 자체가 문제야. 둘이 어때? 비교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어떨까요? 둘이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우리 반어할 때 뭐 배웠지? 먼 후일도 배웠지만. 잠깐만, 우리 바보다 뭐 있었잖아. 그거 뭐였더라? 바보 어딨어? 바보 나와라. 넌 바보다도 배웠고,
또 뭐 배웠지? 뭐였어? 즐거운 편지도 배웠네. 역설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시 가지고 했어? 정호승의 봄길 가지고 했었고, 또 슬픔이 기쁨에게. 진짜 내가 꼭 할 때마다 종이 치네. 하지만 재밌게 합시다. 자, 봄길과 슬픔이 기쁨이 가지고 봤었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자, 원율에서는 우리가 자, 운율도 봤지만 반어도 함께 봤었던 거고, 자, 요거는 각각 반어의 표현으로 봤었고, 역설의 표현으로 봄길과 슬픔이 기쁨에게 봤었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의 목표가 뭐냐면, 운율이라는 것과 반어란 표현과 역설이란 표현을 제대로 내가 감상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에 낸다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낼까요? 이 운율이란 것과 반어 표현이란 것과 역설 표현이란 걸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셔야겠죠? 자, 그때 중요한 건 뭘까? 선생님이 항상 시를 감상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인 감상부터 먼저 챙기라고 했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유교, 대상 유교, 그리고 상황은 어때요? 이 화자가 대상을 바라본 태도와 말하는 뉘앙스, 즉 말하기 방식은 어때요? 이런 것도 꼭 찾아보라 했습니다. 맞죠? 요걸 중심으로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와서 시 각자적으로 내용적인 것 중에서 뭐 중요할 만한 거 한번 보고 마무리 할까요? 문학은 자, 보시면 우리 뭐부터 보면 좋을까? 자, 원어일부터 볼까? 자, 원어일부터 보시면 원어일이 잠깐만 내가 뽑아오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자, 원어일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했지?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감상은 꼭 하셔야 되고, 적어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대상, 상황, 뭐죠? 태도. 자, 요거는 꼭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찾으시고, 자, 먼 후일부터 보시면, 자, 먼 후일 내용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당신이 날 찾으면 나중에 잊었다 말할 거야. 잊었다 말할 거야. 잊었다 말할 거야. 너 정말 나 진짜 찾으면 그때 정말 잊었다고 얘기하고 그때도 당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야 하고 얘기했지만 사실 뭐였어? 집에서 후후후후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 자, 어떻다고? 실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본 숨겨진 마음이 반대였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반어와 계속해서 잊었다는 표현을 반복했으니까 그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요것들을 통해서 이게 과연 이 시에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지. 자, 잊었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형성됐었죠? 뭔가 애성적인 분위기가, 뭔가 슬프고 애절한 분위기가 형성됐었고, 반어를 통해서 어땠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감정, 내가 그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 정서들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 잊지 마세요. 자, 운율의 기본적인 효과만 기억하면 요거 찾는 거 아무 문제 없겠네. 자, 시의 분위기 형성과 주제를 강조한다 라는 것도 있었고, 반어는 뭐야? 말 그대로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는 의미를 뭐 하는 걸까? 그렇지?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네. 자, 원어일은 요거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넌 바보다 한번 볼까? 자, 넌 바보다 신영건 씨인데 여기서 뭐 중심으로 봤어? 물론 다른 거 피적 화자, 대상, 뭐 상황, 어조, 태도도 봤지만 뭘 중점적으로 봤어? 여기서 내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지. 나가
너를 바라보면서 뭔가 어떤 모습들을 계속 말해. 몇 가지? 1, 2, 3, 4, 5, 6, 7, 7가지 얘기합니다. 자, 7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쁜 행동을 한 게 있었나? 이 너라는 대상이 이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없었지. 엄청 순수하고 엄청 바르고 착한 어떤 품행이 단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넌 바보야! 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구절에 뭐야? 그럼 난 네가 좋아가지고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녀.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바보는 정말 너 바보냐? 이렇게 놀리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너무 좋았는데 츤데레처럼 너 바보지 이런 식으로 애정 표현인 거야. 그렇지, 애정 표현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반어 표현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 7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의 어떤 성격들을 알 수 있었어. 각각의 모습에 따라서 때로는 순수한 모습, 때로는 뭐 착한 모습, 때로는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 등등등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요거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즐거운 편지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죠? 물론 반어 표현도 봤지만 어떤 거? 자, 그대의 의미가 어떤가? 그리고 화자의 어떤 그런 정서, 사랑하는 마음을 또는 기다릴 거란 마음을 어떤 자연현상에 빗대서 얘기했는지. 그래서 결국에 이 즐거운 편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얘는 이런 마음으로 즐거운 편지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거를 한번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했어? 반어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반어 표현이 여기서 어디서 드러나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쓰였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어? 봄길 했었지? 자, 봄길이랑 같이 묶어서 보자. 봄길이랑 슬픔이 기쁨에게. 자, 봄길은 어떤 거 봤죠? 자, 여기서 나타난 역설 표현 받고. 자,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효과가 뭐냐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슬픔의 자, 이거랑 크게 그래서 결국에 화자가 중요시 하는 가치, 요거 뭐냐? 요 2가지 포인트를 잡고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슬픔이 기쁨이에서는 우리가 뭘 중심으로 왔어? 자, 이 슬픔이라는 애는 누구며 기쁨이라는 애는 누구야? 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봤고, 이 특성을 바탕으로 여기에 어떤 역설 표현이 뭐였는지, 그래서 그 역설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문학은 이렇게 한번 끝을 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운율과 반어, 역설이란 표현은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지금 이후에라도 까먹지 말고 잘 들고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듣기 말하기에서 담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담화 이거는 너무너무 별거 없어.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까지 굳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내용 골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요거는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자, 담화는 요런 거야. 띵띵. 내 그림이 못 그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채우고 있는 공간이 있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 일단 담화는 뭐냐면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이 뭐 있어?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글을 쓴 걸 보는 사람이 있겠지. 자,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선생님 쉽게 여기는 화자와 청자랑께 또 글쓴이가 될 수도 있고 듣는 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쏘리, 청자, 읽는 이가 되겠네.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즉 말해서 담화는 뭐냐면 우리가 대화보다 더 큰 범위의 어떤 대화, 어떤 단위야. 그래서 어떨 때 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것도 모든 걸 포함한 걸 우리가 담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뭐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첫 번째 자,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 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글 쓴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다 했어? 자, 청자와 읽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는 말만 왔다 갔다 할까? 아니겠지. 본인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다시 대답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구조가 되겠지.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냐? 오고 가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고받는 메시지가 과연 그냥 떨렁뚱땅 하고 이렇게 생겨날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생겨난다고? 자, 어떻게 생겨나냐면 이 두 사람이 메우고 있는 상황, 이 공간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맥락. 근데 이 맥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 그게 뭐냐? 자,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자, 상황 맥락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시간과 공간이야.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 전부 다 다른 차이를 보이겠지.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뭐가 있냐면 세대, 성별, 역사적 상황, 지역과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크게 와닿을 때 아마 지역, 세대 또는 문화가 아닐까? 사장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는 오스틴처럼 그런 오스틴과 해외에서 온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화는 당연히 마찰이 있거나 또는 이해 안 되는 간극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만들어낸 이유가 뭐다? 이 사회문화적 맥락 중에서 이 문화가 다른 것들이 메시지를 혼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올바르게 그 의미들을 파악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겠지? 얘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야?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건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맥락을 통해서 시간, 공간, 세대, 성별, 역사, 상황, 지역,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교과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모든 상황들을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밝혀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건 맥락 그리고 말하는 메시지 요것들을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자, 글쓴이 또는 화자 또는 글쓴이, 그리고 청자, 읽느니, 그 다음에 메시지, 마지막으로 맥락 이거고. 자, 두 번째 이 메시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파악한다? 어떻게 파악해? 맥락을 통해서. 맥락은 크게 몇 가지 썼다고?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뭔지 먼저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걸 해당하는지 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메시지의 의미는 이것일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만 있으면 오케이. 알겠죠? 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선생님이 찍어준 걸 바탕으로 해서 주말이든 시험 전이든 한 번씩 참고하셔서 한번 국어 교과서와 선생님이 나누는 학습지 가지고 정리를 꼭꼭꼭꼭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